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들이닥칩니다. 19살 A군 등이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 패치를 쿠킹 포일에 올려 열을 가한 뒤 들이마신 겁니다. 나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 이거. 장, 2장, 3장, 20. Tomarle todos los años de cárcel que sean necesarios para contribuir a la paz de mi familia. 다들 한 주간 다크하게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도 다크한 기운을 가득 담고 우리 아저씨는 우리 표가이드님 아저씨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더 강력하고 더 다크한 투어를 준비해온 표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범인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든든합니다. 예. 오늘은요, 또 함께할 또 네. 친구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크서방. 그 사방. 야, 크리스 존슨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에서만 보다가 드디어 이 버스 탑승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미국에서 온 크스방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한국말 더 늘었어. 아유. 역시 그 사방. 시작하기 전에요. 크리스 씨가 저한테 이 버스 안 움직이죠? 나 놀이기구 같지 않아? 다행히 정차 중이에요. 예. 오늘도 표가이드님이 오신 거 보니까 항상 우리가 미국으로 자주 떠났었거든요. 오늘도 혹시 미국으로 떠나나요, 가이드님? 정현 씨 정답 아니고요. 아니요? 네. 미국 크서방도 왔는데? 예, 미국과 관련은 있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미국에서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어온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것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뭐지? 자, 상의를 벗은 이 남자 좀 보세요. 뭐 다 벗고 다녀? 비틀비틀 거리더니 아무데나 들어눕습니다. 쓰러졌네요. 왜 저래? 차 문을 연 채 달리는 두 개의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요. 차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도망치더니 차단기를 들이받습니다. 이날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차까지. 와, 뭐야, 왜 저래? 잡았습니다. 불안하고 있다 하고 잡아보자. 30대가 모텔 5층에서 뛰어내린다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 특공대에 제압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다. 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막무가내 돌진하고 고층에서 밀어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두 마약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재벌과 유명 방송인,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까지 마약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요. 근데 요즘 너무 심각해. 더 큰 문제는 마약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흡입하다 적발된 적도 있는데요. 나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 이거. 1장, 2장, 3장, 이 돈은 뭐예요? 4장, 20. 저걸 어떻게 구했을까, 저거를? 그러니까요, 저렇게 많이. 10대를 비롯한 젊은 층으로까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데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더 깊은 마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 하면은 저희가 좀 자부했던 게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요 근래에 마약을 하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그 아이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노출이 될 정도로 흔해졌다는 거 아니야? 학교 화장실에서 하다가 걸린 학생들도 있대요. 그러게요. 학계에서 그리고 국제 마약 단속 기구 같은 곳에서는요. 마약 지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마약 지수가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인구 10만 명당 20명까지는 그래도 통제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 20명이 넘게 되면 이건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천구역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마약 지수 지난해 기준으로는요. 무려 31.2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크리스 씨의 고향 미국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은 480명 이상. 예. 오, 진짜 많구나. 우와. 네, 마약 유통과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제 마약 조직들까지 한국을 신흥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 마약 조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그분이 제일 유명한 마약 주겠다. 아유. 전요한 목사. 아, 저기, 전요한 목사. 수리남에 나온, 잡쌌어. 나그 사탄이시였네. 이 드라마가 모티브로 한 실제 인물이 지난 2009년까지 수리남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한국인 마약쥐 조봉행입니다. 조봉행은 1994년 40대 초반 나이로 수리남에 가게 되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어떤 군 간부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조봉행과 인연을 맺은 군 간부이자 마약 밀매업자, 알고 보니 수리남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이 대쉬 바우테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리남에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와, 진짜요? 뭐야, 그럼 지금 비슷한 점이 있네. 조봉행은 이런 권력자와 가깝게 지낸 덕분에 수리남에서 코카인 유통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봉행이 마약을 한국에까지 팔려고 하는 정황이 우리 수사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래서 국정원이 민간인 K씨 또 미국 마약 단속국 아시죠? DEA 예, 함께 공조를 해서요. 조봉행은 2009년 브라질에서 마약을 팔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리남의 마약왕 조봉행을 능가하는 또 다른 역대급 마약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마약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피로 물들인 잔혹한 살인마. 지금부터 이 희대의 마약왕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저 표가이드가 남아메리카의 숨은 보석 콜롬비아로 안내할 겁니다. 여러분들 남미 다크 투어는 처음이죠? 야, 근데 멋있기 진짜 멋있다. 근데 한번 진짜 가보고 싶기는 해. 콜롬비아에서는 안데스 산맥 북동쪽의 드넓은 사막과 남동쪽 열대 우림의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요. 도시마다 고도가 달라서 하루 만에 4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보이시죠? 우리 저기 올라갈 거거든요.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과타페의 돌인데요. 659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라는 바로 이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이번엔 수도 보고타 근교로 가볼게요. 지하 120m 아래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데요. 소금 광산에 만들어진 소금 성당입니다. 사방이 온통 소금이라서 찍어서 먹어보면 짭짤하다고 하네요. 콜롬비아 하면 축제도 빠질 수 없죠. 그중 최고는 바랑키아 카니발. 다채로운 볼거리 속에서 남미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껴보시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보고만 있을 건가요? 다 같이 댄스 타임! 난리 났어, 그냥. 신나게 놀았더니 출출하시죠? 오늘은 표가이드가 쏩니다. 오, 맛있겠다. 멋있겠다, 이거.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면 후식 먹으러 가야겠죠?
콜롬비아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 생산국이잖아요. 와, 저렇게 따는구나. 커피 농장에서 직접 딴 커피 빈으로 우와. 바리스타 체험 한번 해보시죠. 어때요? 향긋한가요? 달콤해요, 이 커피가. 그런데 커피 나무가 잘 자라는 이 열대 우림은요, 이 나무가 자라기에도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평화롭던 콜롬비아의 열대 우림은 이 나무 때문에 초토화되곤 했는데요. 무장 경찰과 군대, 미국의 특수부대까지 합세해서 농장에서 재배되는 이 나무를 모조리 제거해버린 겁니다. 뭐야 저게? 이 나무는 바로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나무였습니다. Drug king who was for years one of the world's most wanted men was gunned down today by Colombian police in the Colombian city of Medellin. 악명 높은 마약왕을 쫓는 세기의 검거 작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마약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범죄자가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왜 이래? 와. 극악무도했던 마약왕의 장례식을 보려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Asesinaron a un gran hombre, un hombre que pudo haber cambiado este país. 훌륭한 사람? Mataron a mi hijo, que era el hijo más humano que hubo. 한 번이라도 시신을 만져보려는 사람들까지 범죄자를 향한 추모 열기는 극단에 치달았는데요.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으로 불리는 마약왕이자 한편으로는 성인으로 추앙받던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파블로 에스코바르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마약왕 중에 마약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걸까요? 또 사람들은 왜 이런 악인을 성인으로 추앙까지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크리스 씨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미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코카인을 유통시켰어요. 미국에. 당시 미국 정부가 마약과 전쟁, 그 War on Drugs 이 펼쳤는데 그 메인 핵심 타겟이 바로 파블로 에스코바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은 인구 대비 마약 수가 높은 거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지금? 나 이거 봤어. 왜 저래? 여기 좀비 거리예요, 좀비 거리. 왜 저래? 사람들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죠? 어때 보이나요? 진짜 저러고 있어, 낮에도. 진짜? 남자고 여자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진짜 위험한 거리래요. 정지 화면 아니고요. 좀비 영화 아닙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겁니다. 대낮에 거리낌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쳤어. 어른들이 복용한 마약이 뱃속의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사례 역시 너무나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의 발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죠. 폐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아이가 금단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떡해. 이거 못 보겠어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마약이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과거 마약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던 시점에 미국 정부가 주목한 인물이 바로 파블로 에스코바르였습니다. 와, 이건 뭐야?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범죄자입니다. 에스코바르는 마약 밀매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는 에스코바르를 세계 7위의 부자로 선정했습니다. 90년대에는 추정 자산이 현재 가치로 한다면 550억 달러, 한화로 62조 원이 넘는 규모죠. 62조 원이요? 에스코바르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요. 지폐를 묶는 고무줄, 우리로 치자면 노란 고무줄 같은 거겠죠. 그런 고무줄을 사는 데만 한 달에 2,500달러.
약 300만 원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고무줄만. 돈 묶는 고무줄만. 와. 또 이렇게 돈이 넘쳐나서였을까요? 한 번은 딸이 밖에서 춥다고 하니까 갖고 있던 돈을 불쏘시개로 썼다고 하거든요. 에? 돈을 태웠다고? 예, 그때 불태운 돈이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이 아닌 거야.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다 검은 돈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자, 이런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게 붙는 또 하나의 수식어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에스코바르는 마약 밀매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면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살해해버렸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요. 1989년에서 1993년 사이 에스코바르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최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그 5천 명이 죽었다는 게 죽은 사람만 5천 명인 거지 죽다 살아난 사람도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평생 후유증 가진 사람들도 있고. 맞고 폭행당하고 뭐 그래. 협박당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중에서요. 에스코바르가 가장 죽이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있거든요. 예.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폴리스. 에스코바르는 경찰 한 명을 죽이면 50만 페소를 주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50만 페소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5명꼴로 경찰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코바르의 사주로 살해된 경찰관 수가 최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콜롬비아에서 가장 기피하는 직업 1위 경찰이었고요. 가장 되기 쉬운 직업 역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매일같이 빈자리, 공석이 생겼으니까요. 아 근데 누가 해요? 누가 목숨을 걸고 그러겠어요? 에스코바르의 악행은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시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약 거래 관련 첩보 활동을 하는 행정보안국, 한국의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 같은 기관이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행정보안국이었는데요. 이 행정보안국 청사에 대한 대규모 폭탄 테러를 감행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가 34년 전에 행정보안국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과거와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요. 사건은 1989년 12월 6일 아침 7시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수상한 버스 한 대가 행정보안국 건물로 향하고 있었지만 운주한 아침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던 그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가 폭발했습니다. A las 7:15 el camión bomba entró por esta calle. 3 hombres lo abandonaron. Y 3 minutos después, esto fue lo que quedó. 행정보안국 건물의 동쪽 부분이 전부 파괴돼 버렸는데요. 폭발의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바로 저기가 버스가 폭발한 자리입니다. 와. 깊이가 무려 67m, 지름이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덩이가 폭발의 흔적으로 남았는데요. 그만큼 폭발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뜻이겠죠? 최소 10블록 안에 있던 건물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날 폭탄 테러로 무고한 시민 66명이 사망했고요. 600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참사였죠. 사건이 일어났던 1989년은요. 콜롬비아가 피로 물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암살이나 테러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해였습니다. 경찰서장이 100발이 넘는 총격을 받는가 하면 판사 12명이 집단으로 처형되듯 피살당하기도 했고요. 비행기 테러로 무고한 시민 110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989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코바르가 세계 7위의 갑부로 선정된 해이기도 하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 깔린 마약 유통망을 거의 대부분 장악해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던 거죠. 보통 범죄자들이 극단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뭔가가 뜻대로 안 되거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에스코바르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나라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걸까요? 그러니까.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1949년 콜롬비아 북서부에 있는 메데인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스코바르의 집은 무척 가난했는데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다니는 바람에 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됐다고 하고요. 그나마도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에스코바르는 22살 전까지 100만 달러를 벌겠다. 만약 모으지 못하면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허황되고도 극단적인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극단적이네요. 그 무렵부터 에스코바르는 본격적으로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졸업장이나 복권을 위조해서 판다든지 묘지에 있는 비석을 훔쳐서 판다든지 아유. 자동차 절도단에 합류하고 몸값을 노린 납치 강도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뛰어든 게 바로 밀수업이었는데요. 콜롬비아가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이런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밀수업. 미국에서 술, 담배, 전자제품, 보석 같은 걸 밀반입해서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던 에스코바르는 밀수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사촌 형과 함께 자전거 가게를 차렸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 가게는 일종의 위장이었고요. 페이크. 자전거를 파는 척 하면서 각종 밀수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에스코바르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경찰에게서 도망치는 것보다 경찰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하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트럭에 싣고 콜롬비아로 들여올 때 경찰관이나 세관원한테 단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에스코바르는 아주 당당하게 트럭 문을 열어서 안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밀수품? 물론 밀수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겠죠. 응. 그 옆에 어깨 떡 벌어지고 기관총 같은 거 양쪽에 쌍으로 맨 중무장한 부하들이 서너 명도 아니고 15명씩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내 부하들하고 한번 싸워볼래? 당신네들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기 있는 이 TV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 이런 거 한 대 집에 가져가면 가족들이 엄청 좋아할걸? 만약 여러분들이 경찰관이나 세관원이었다면 이런 말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 아유, 좋아 보이네. 뭐 이러지. 어떻게. 싸우자! 이렇게 어떻게 이래.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그럼. 아, 그리고 저 시대 콜롬비아는 사명감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경찰을 매수한 에스코바르는 메데인에서도 특출나게 잘 나가는 밀수업자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당시 콜롬비아 마약 업계의 데모로 불리던 그리젤다 블랑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블랑코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에스코바르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눈여겨보다가 마약 밀매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내가 마이애미에서 팔 테니까 네가 콜롬비아에서 마약 좀 보내줘. 이런 시기였는데요. 이때 에스코바르에게 포착된 마약이 바로 당시 미국에서 막 유행하기 시작한 코카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크리스 존슨 씨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요. 코카인에 대해서요. 네. 코카인 하셨다는 게 아니고. 네. 아예 했다는 게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미국 상황을. 묵비권. 네. 아니, 미국 상황을 얘기해달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코카인 인기 있기 전에 마리화나 주로 마약했는데 그 마리화나도 주로 멕시코에서 왔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가만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해가지고 이 멕시코 군인들 헬기 구입하게 해서 헬기로 식물에다가 죽이게 했어요. 뭐 약 뿌려가지고. 제초제 같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에스코바르는 마약 시장의 이런 변화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에스코바르 한 사람만 코카인의 상업적 가치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데인 지역에서 좀 빠릿빠릿하다 하는 밀수업자들 몇몇은
일찌감치 코카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에스코바르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싫었던 에스코바르는 경쟁자들한테 동업을 제안합니다. 각자의 거래처를 하나로 모은 다음 메데인에 본부를 두고 원료를 대는 공급 담당, 코카인을 미국에 보내는 중개 담당, 미국 거래처를 뚫는 판매 담당으로 일을 나누자고 한 거죠. 분담해서. 예. 정말 회사가 됐네요. 이 제안에는 마약 밀매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에스코바르의 야망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몇 년 후 전 세계 코카인 시장을 호령하게 될 전설적인 마약 조직 메데인 카르텔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의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은밀하게 제조된 코카인은요. 경비행기에 실려서 우선 콜롬비아를 거치게 되고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바하마에 있는 노맨스 섬으로 향합니다. 이 섬은 마약 운송의 중간 경유지로 메데인 카르텔이 통째로 사들인 섬이었는데 미국 마이애미랑 상당히 가깝거든요. 마약 밀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마이애미였습니다. 가깝네. 바로 옆이네요. 미국으로 보내지는 코카인의 무려 80% 이상이 메데인 카르텔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 달에 실어 나른 코카인 양이 70톤에서 80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우와. 70톤, 80톤.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하루에 6천만 달러. 현재 한화 가치로 830억 원에 달했고요. 1년에는 약 40억 달러, 5조 53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세계 7위 될 만하네요.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었던 데에는요. 에스코바르의 독특한 일처리 방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플라타 오 플로모. 여기서 플라타는 은, 플로모는 납을 뜻하거든요. 은납? 머니, 총알. 그쵸. 전문가네. 좀 잘하시네. 내 말을 안 듣고 총알 세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는 뇌물을 받을 것인지 양자 택일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게 시카리오라는 암살 조직이었는데요. 시카리오 많이 들어봤어요. 이 시카리오의 조직원은 누구였냐? 메데인 빈민가에서 자란 10대들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가난한 아이들을 돈으로 꿰은 다음에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이 암살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살인 기계. 활동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에스코바르가 마약 밀매로 재판에 회부됐을 때 일인데요. 시카리오들이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판사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이신가요? 무섭다. 판사는 공포에 휩싸인 채 그 다음 말을 듣게 되는데요. 사건을 좀 취하해 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시카리오들은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총을 겨눴고요. 그 가족까지 몰살해버렸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안 받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돈도 안 받을 수도 없는 게 너 돈 받을래, 총알 받을래 했을 때 전 총알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얘는 뭔가 좀 정의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죽이자? 그렇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돈을 안 받으면 입막음이 안 되잖아. 그죠, 맞아요. 공범을 못 만드니까. 에스코바르는 이런 식으로 국가 조직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범죄자 한 명이 국가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 공포를 무기로 삼아서 돈을 번 거네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극악한 방식으로 에스코바르는 세계 코카인 시장을 주무르는 마약 왕 자리에 등극합니다. 에스코바르는 마약으로 쌓은 막대한 부를 마음껏 과시하면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즐겼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에스코바르가 코카인으로 세운 거대한 천국,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만든 개인 별장이자 테마파크였습니다. 우와. 저 수영장. 예. 우와.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이곳에는 워터파크를 비롯해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그의 가족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즐겼는데요. 우와. 진짜 코끼리? 진짜 동물원 있어도 될. 우와. 남미 지역에선 잘 볼 수 없는 아프리카 동물들을 대거 밀수해서 오로지 가족만을 위한 작은 아프리카를 만든 거죠. 자, 다음으로 둘러볼 곳은 여긴데요. 에스코바르 가족이 지냈던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리조트 크기인데 완전. 아니 근데 사이즈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집안은 호사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헬기를 보내서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여러 사람들을 이 테마파크로 초대하곤 했거든요. 마음껏 즐기게 하면서 자신의 어마어마한 부를 과시했던 거죠. 초대한 손님들과 함께 호화로운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값비싼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겨루는 레이싱, 경주까지. 이게 다 집이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우와, 서킷도 있어. 에스코바르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치를 누리면서 아주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마약 시장에서 왕좌에 오른 뒤 가족과 함께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즐기던 에스코바르는요, 점점 더 큰 돈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동안 번 돈으로 농장을 인수해서 목축업을 시작했고요. 건설 회사도 하나 세웁니다. 그러더니 자동차 판매업에도 뛰어들죠. 문제는 이 사업들이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 사업체들을 키우려고 민관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뿌렸겠습니까?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마약 조폭 조직이었던 메데인 카르텔은 이제 메데인 그룹으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미지 세탁도 있네요. 에스코바르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했죠. 그런데 이 메데인 그룹의 몸통은 당연히 마약 조직이었거든요. 가장 큰 수익원이자 다른 사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이 마약 밀매 사업을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복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1971년 미국 정부는 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초기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사범 구속, 중독자 치료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도 마약 퇴치 캠페인 같은 걸 벌이긴 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마약 단속의 군사화 그리고 공급 축소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미국에 코카인을 다량으로 공급해온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던 해 때마침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 사이에 조약이 하나 체결되거든요.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자의 신병을 국가 간에 인도하거나 인도받을 수 있는 조약을 말하는데요. 사실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에스코바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였는데요. 미국 감옥보다 콜롬비아 무덤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에스코바르는 아무리 마약을 팔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간 적이 없잖아요. 콜롬비아 경찰, 판사, 관련자들을 닥치는 대로 매수하거나 제거해버려서.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도 이런 꼼수가 통할까요? 절대요. 게다가 미국은 형량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자칫하면 평생을 미국 감옥에 갇혀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마리화나 사용만 해도 감옥만 2년에서 10년 갔는데. 그랬었죠. 거기 그 공급자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레이건 때면 더 보수적으로 해서 더 세게 형량을 매길 때 아니에요? 그죠. 980년 뭐 이렇게 때리니까. 1420년 가석방 없는. 그렇죠. 결국 에스코바르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피하기 위한 묘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묘책.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 정치인으로? 아니 국회의원하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 왜요? 미국과 맺은 조약을 폐지시키겠다.
자기가 다 어째 주무를 수 있으니까. 에스코바르는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는 걸 노렸던 겁니다. 면책 특권이요? 면책 특권, 말 그대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말하는 건데요. 인도주의 학교 보면 먹히지 않겠네요.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 특권이 생기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미국으로 송환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에스코바르는 자신의 고향이자 카르텔의 본거지인 메데인부터 공략합니다. 정치 신인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는데요. Yo quiero hacer un llamado a todos los partidos políticos de Colombia que cesen la guerra de palabras y de discursos bonitos para que se concreten en obras reales. 변화를 외치며 등장한 기업가 출신 국회의원 후보. 돈밖에 내세울 게 없었던 에스코바르는요. 빈민가 없는 메데인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밀어서 빈민들에게 집 500여 채를 지어주고 학교와 병원까지 세워준 겁니다. 이거는 좀 잘했다. Pecoso, ¿cómo va a cambiar su vida a partir del momento en que reciban las casas de la Fundación Medellín sin tuburios? ¿Qué pasa ahí? Totalmente muy agradecido del compañero Pablo Escobar Gaviria. 지지를 얻기 위한 물량 공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선물을 돌리면서 호감을 사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현금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거는 이게 말이 되나 저게? 그리고 또 하나, 콜롬비아인들의 축구 사랑 유명하잖아요. 에스코바르는 메데인에 축구장을 세워주고요. 내친 김에 프로축구팀까지 창단해줍니다. 이 축구팀 아직도 있습니다. Piensa hacer 50 canchas. Sí, en todos los municipios porque queremos que todos los municipios y todos los barrios por marginados y populares que sean participen de o se beneficien de estos programas. 주민들은 에스코바르에 열광했습니다. 그가 마약상이자 살인자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스코바르에게 붙은 별명이 의로운 도둑을 가리키는 로빈 후드였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Usted se cree el Robin Hood antioqueño? De ninguna manera, pero quienes conocen la historia de Robin Hood saben perfectamente que luchó y que salió en la defensa de las clases populares. 돈을 펑펑 쏟아부어서 얻은 인기로 결국 에스코바르는 1982년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요. 그 뒤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de extradición viola la Constitución colombiana en 23 artículos, atenta contra los derechos humanos porque todo el pueblo colombiano está contra él. 그렇게 에스코바르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정치적인 힘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저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미 지금 이 콜롬비아의 모든 관료들이 부패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말한 공약을 지키겠어요? 자기 목숨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저 의회에 있는 사진 봤어요? 협박 사진? 저 사람만 웃고 있어. 그래. 주변에서 혼자만. 네. 무서워. 공포 영화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약 밀마업자의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좀 지지하기 좀 무섭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기 집 지어주면 안 들어가? 네. 저기서 집 안 지어주면 바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지. 살인자고 뭐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 마약을 밀매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제거해버리고 잔인한 범죄자였던 에스코바르에 대한 메데인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내전이 2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제 기능을 잃었고요. 당연히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극빈층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렸죠. 극과극.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만, 생활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인데 이러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맙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 같긴 해요. 믿을 만한 거는 저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건 알지만 혹은 적어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그렇지. 게다가 에스코바르는 정의롭다 아니다를 떠나서 침체되어 있던 메데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코바르가 저지른 범죄들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에스코바르는 이렇게 메데인의 경제 문제를 개선하면서 민심을 샀고요. 또 한편으로 지역 언론을 매수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로 신분을 세탁한 덕분에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난 뒤 에스코바르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영부인이 될 준비를 하도록 해. 대통령궁의 문이 곧 우리에게 열릴 테니까 말이야. 우와, 국회의원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와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푼 꿈에 젖어있던 에스코바르는 아마 그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걸 말이죠. 자, 국회의원이 된 마약왕 에스코바르는 거점 지역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로 옮깁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의회에 입성하게 되죠. 여기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국회의원 에스코바르의 탄탄대로를 가로막은 건 바로 이 사람, 콜롬비아의 법무부 장관 라라 보니아였습니다.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포스가. 총선 이듬해 장관이 된 라라 보니아는 1984년 8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에스코바르를 실명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Sí tienen que explicar aquí la manera extraordinaria como había logrado hacer con un alquiler de bicicletas una fortuna que todavía no se sabe a cuánto asciende, montando unas sociedades de caridad con las que trata de llegar a sobornar a un pueblo necesitado y desprotegido. 여태까지 몰랐었던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놓고 말한 사람이 없었지. 라라 보니아는 에스코바르가 마약 밀매상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과연 어떤 대응이 나왔을까요? Señor ministro de Justicia tiene un plazo de 24 horas para que presente las pruebas concretas de la indicación que me hizo en el día de ayer en la Cámara de Representantes. Pues eso era de esperarse que se produjeran algunas reacciones con conocimiento de causa. Se ha hecho lo que hemos hecho y estamos listos a afrontar lo que sea. 에스코바르는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Pero usted puede asegurar que su dinero nunca ha tenido vinculación con el narcotráfico. Siempre he asegurado que mi dinero no tiene vínculos con el narcotráfico. ¿De dónde surgió entonces su dinero? Su fabuloso es un capital. En Antioquia todos conocen las inversiones en el campo de la industria, en el campo de la ganadería y en el campo de la construcción.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서면서 결백을 주장한 에스코바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라라 보니아. 라라 보니아는 특히 마약 자금으로 이루어진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면서 에스코바르의 정치적 정당성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한치의 양보 없는 두 사람의 대립,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어떤 결론이 나든 한쪽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콜롬비아의 유력한 일간지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만한 사진 하나를 싣게 됩니다. 바로 7년 전인 1976년에 찍힌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머그샷이었습니다. 마약 밀매로 경찰에 체포돼서 수감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만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마약왕의 실체가 전국구로 폭로된 거였습니다. 결국 에스코바르는 2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잠시나마 키웠던 정치적 야망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누렸던 면책 특권도 사라진 거잖아요. 에스코바르는 이제 다시 언제든 미국으로 송환이 가능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라라보니아의 공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라라보니아는 메데인 카르텔이 보유하고 있던 코카인 제조 시설을 급습하는데요. 이때 함께한 조직이 바로 DEA라고 불리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수준의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비로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군대처럼 무장을 하고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마약 경작지나 제조 시설을 몰래 찾아갑니다. 아마존의 거대한 밀림은요. 은밀하게 존재해야 하는 마약 제조 시설을 숨기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진짜 크긴 크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위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 하지만 1984년
3월 콜롬비아 경찰과 미국 DEA는 숨겨져 있던 에스코바르의 마약 제조 시설을 찾아냅니다. 풀숲에 가려져 있던 의문의 시설들. 이곳은 메데인 카르텔이 보유하고 있던 코카인 제조 시설 중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습격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경보 없이 바로. 와. 그냥 써? 거친 총성과 함께 마약을 제조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망갈 새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바로 여기가 습격 작전이 이루어졌던 프랑클란디아 마약 제조 시설입니다. 공장 안팎에는 드럼통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는데 수색대가 열어봤더니 역시나 코카인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현장에서는 모두 14톤이나 되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치로 최소 12억 달러어치였다고 하네요. 또 부지 곳곳에는 코카인 생산을 위한 제조실이 19개나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마약이 제조되어 온 겁니다. 저기 나무 숲 뒤에서도 왠지 수상한 냄새가 나네요. 한번 가볼까요? 나무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이 건물들에서는요. 경비행기. 와. 코카인 실어 나르는 데 쓰인 비행기와 헬기 8대가 발견됐습니다. 8대. 당연히 이 착륙을 위한 활주로와 비행장도 필요했겠죠. 수색을 마친 콜롬비아 경찰과 DEA는 지체 없이 모든 시설과 코카인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마약이 제조되거나 유통될 수 없도록 잿더미만 남긴 채 모든 걸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프랑켈란디아 습격을 주도했던 라라 보니아는 에스코바르의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뇌물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거침없는 행보는 마약왕을 당황하게 했죠. 세게 나오네. Pues aquí existe la impresión de que semanalmente están entrando entre 14 y 15 naves provenientes de Estados Unidos y otros países del mundo que vienen por droga a Colombia.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 인터뷰도 되게 훌륭하네요. 왜냐면 본인한테 시선이 다 집중돼 있었을 텐데 그 덕을 경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찰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을 텐데 근데 저게 얼마나 그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지도자죠. 리더죠. 진짜 리더네요. 네, 에스코바르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았을 것 같은데. 가만두지 않겠죠. 정체가 밝혀져서 의회에서 퇴출당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자신의 마약 제조시설 공격에 재산 몰수에 에스코바르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자비한 복수를 벌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에스코바르가 가장 먼저 지목한 복수의 대상, 당연히 경찰? 알아보냐. 사실 뒤늦게 에스코바르의 실체를 파악한 콜롬비아 정부도 라라보니아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그만두게 하고 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해서 라라보니아를 외국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죠. 트랑킬란디아 습격 이후 시간은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30일 퇴근 시간 무렵 일과를 마친 라라보니아는 평소처럼 건물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고요. 라라보니아의 집을 향해 달려갔죠. 차 앞뒤로는 당연히 경호 차량이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 수상한 오토바이의 정체, 아무래도 느낌이 싸한데요. 시카리오? 라라보니아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운전기사에게 차가 막히니 우회전해서 다른 길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앞서가던 경호 차량과 엇갈리게 된 거죠. 아하. 아이고.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돼. 바로 이때를 노렸다는 듯이 뒤쫓아오던 오토바이가 라라보니아의 차량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오토바이에 탄 남성 2명은 빠르게 라라보니아의 차 옆으로 돌진했고요. 곧바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보니아는 무방비 상태로 총격을 당했는데요. 안 돼.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차에서는 무려 25발의 총탄 흔적이 발견됐고요. 라라보니아는 머리와 목 등에 8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옆에는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방탄 조끼가 놓여 있었는데요. 많이 입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총을 겨눈 암살범들은 경호원과의 총격전 끝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한 명은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다른 한 명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암살범들은요, 에스코바르의 암살 조직 시카리오였습니다. 그래, 딱 봐도 어려 보여. 지금 이 남자가 당시 체포됐던 시카리오거든요. 라라보니아를 살해하는 대가로 에스코바르한테 $20,000를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에스코바르는 계획했던 대로 복수에 성공했고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에 맞서다 암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라보니아의 죽음은요, 이제부터 시작될 핏빛 참극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건이 일어난 직후 파나마로 도피한 에스코바르는 라라보니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에스코바르는 또 시카리오를 시켜서 자신을 기소한 대법원 판사까지 살해해버리는데요. 복수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스코바르가 마약 밀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피살당했고요. 그걸로 부족했는지 이 신문사 건물에 폭탄 테러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에스코바르의 분노심을 더욱 자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민 마약 밀매업자 4명을 미국 마이애미로 송환하거든요. 미국의 수사기관으로 넘겨서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한 거죠. 에스코바르가 가장 두려워했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사상 처음으로 실행이 됐던 겁니다. 메데인 카르텔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콜롬비아인 1명이 인도될 때마다 미국인 5명을 살해해버리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콜롬비아 사법당국에 강제 송환자 리스트를 보내면서 마약 밀매업자들의 송환을 압박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당연히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름도 쓰여 있었겠죠. 위기감을 느낀 에스코바르는 더욱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로 맞섰습니다. 1985년 11월 16일 에스코바르는 게릴라 조직을 동원해서 보고타에 있는 대법원을 침공하는데요. 무장한 게릴라군이 총격을 퍼부으면서 법원 건물을 포위했고요. 정부가 군부대를 투입하면서 시내 한복판에 탱크가 들어오고 기관총과 미사일이 발사되는 최악의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전쟁이야. 이 무력 침공으로 대법원 판사 21명 중 11명이 사망했고요. 인질로 잡혔던 시민 60명, 군인 48명을 포함해서 모두 115명이 사망했습니다. 너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으로. 아니 근데 진짜 그거는 그 범죄에 인도해셔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법원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초동에서 땡큐 들어온 거야. 탱크 들어오고 와. 미사일 던지고 어휴. 한 거잖아요. 기관총 쏘고. 에스코바르가 왜 대법원을 지목했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해당 범죄자를 외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법원이었기 때문이죠. 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였던 거고요. 또 미국에서 보낸 강제 송환자 명단이며 에스코바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 기록들,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당시 에스코바르에 의해 사망한 판사의 수가 최소 200명. 나중에는 판사들이 신상 정보가 알려지면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복면을 쓰고 재판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복면 판사였던 셈이죠.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서우니까 복면을 쓰고. 야,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하다. 아니 근데 뭐 들고 들어와가지고 뭐 테러 일으키고 뭐 다 쏴 죽이는데 뭐 어떡해. 그리고 저 정도면 분명히 안에서도 부패한 상황이니까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더 불안하죠.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스코바르는 1989년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콜롬비아 정부,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하는데요. 에스코바르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였습니다. 콜롬비아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폐기하라는 것. 하지만 두 나라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의 마르코 대통령은 1989년 8월 마약 조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고요. 곧이어 마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미국 대통령도 한층 강경해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Where the cocaine and crack bought on America's streets is grown and processed. In Colombia alone, cocaine killers have gunned down a leading statesman. The besieged governments of the drug-producing countries are fighting back, fighting to break the international drug rings. 이때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가 다음해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 폐기하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번 정부에서는 안 통하니까 차라리 다음에 들어설 정부를 협박하기로 한 겁니다. 아, 꼭두각시를 세우겠다? 에스코바르가 제일 먼저 주목한 대통령 후보는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자유당의 루이스 갈란 후보. Ha sido el nuevo liberalismo la única fuerza política que en Colombia se enfrentó a ese adversario terrible de la sociedad, de la organización institucional. 갈란 후보의 공약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약왕에 맞서겠다는 거였죠. 그럼 안 맞는데? 1989년 8월 18일 대선을 약 9개월 앞둔 시점인데요. 갈란 후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거리 유세를 하고 있었죠.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제대로 걸어가기도 힘들어 보였죠. 이게 좀 위험하다. 네, 위험해요. 경호가 안 돼. 그리고는 단상 위로 올라가는데요. 잠시 주변을 정리하고 유세를 하려던 그때 갑자기 들려온 총성과 함께 유세 현장은 순식간에 테러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 있던 여러 명이 잇따라 쓰러지는데요. 갈란 후보 역시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란 후보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고 말았죠. 가장 유력했던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죽이는 거야? 좌익 애국 동맹당의 베나르도 자라밀라 후보. 대선을 두 달 앞둔 1990년 3월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요. 좌익 M19당의 카를로스 피자로 후보. 같은 해 4월 선거 한 달 앞두고 역시 무장 괴한의 충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마약 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두 대통령 후보가 차례로 피살된 거죠. Urgente. Hace pocos minutos un avión de Avianca cayó en la zona rural del municipio de Soacha. Las primeras informaciones indican que no hay sobrevivientes. La noticia ya le da la vuelta al mundo.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국내선 항공기가 이륙 후 공중 폭발해서 탑승자 107명 전원이 사망한 겁니다. 이 폭탄 테러의 타깃은 자유당의 새 대선 후보 세사르 가비리아였는데요. 하지만 가비리아 후보는 비행기 탑승 직전에 항공편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이 잇따르자 어떤 정당은 아예 후보를 안 내기도 했고요. 포기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위축된 가운데 치러진 대선의 결과는요. 암살될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후보 세사르 가비리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Pablo Escobar Gaviria no ha sido encontrado aún. Las Fuerzas Armadas y los organismos de seguridad continúan en su búsqueda.
에스코바르의 이름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여도 조금 말이 너무 안 된다. 살아남은 사람이 저분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와. 예. 다 죽어두고. 결국 새롭게 들어선 정부도 마약 조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정말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콜롬비아 국민들은 더 큰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인하고도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가 계속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9달쯤 지났을 때죠. 1991년 5월 에스코바르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아주 놀라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뭘까요? 손을 씻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됐나? 갑자기. 부가천선. 바로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뭐야 이거? 뭡니까? 속셈이 있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정부의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콜롬비아에서 벌이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멈추겠다. 대신 미국으로의 인도를 멈춰달라 하는 게 그 조건이었죠. 콜롬비아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줘야지. 아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니 근데 그러면 계속 테러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가 심하니까 잡아들여야죠, 일단은.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계속되는 테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뭐 전쟁, 뭐 마약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양측의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러자 에스코바르는 가장 먼저 이것을 보러 다니는데요. 이것이 뭐였냐? 바로 땅을 사려고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땅을 왜 사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왜 땅을 모르고 가? 땅을 사서 거기에 교도소를 지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 입맛대로? 사실 에스코바르가 정부에 내건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수감될 교도소는 직접 짓겠다는 것. 두 번째는 교도관과 수감자는 에스코바르가 직접 뽑겠다는 것. 아니 그게 무슨 범죄자야. 미국인은 교도소에서 반경 3km 이내로는 접근 금지. 이건 그냥 국가가 나 에스코바를 보호해줘. 보호해주는 거지. 나 보호해줬잖아요. 콜롬비아 정부는 이 어이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줬어요? 다 받아줍니다. 왜? 그리고는 에스코바르에게 고작 5년형을 선고하기로 하죠. 범죄 수익금 압수, 재산 압류 전혀 없었습니다. 이 거래는 누가 봐도 에스코바르의 완벽한 승리였고요. 그렇죠. 결국 1991년 6월 19일 콜롬비아 의회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같은 날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Como consecuencia de la política de paz y fortalecimiento de la justicia del señor presidente y de su gabinete ministerial, deseo tomarle todos los años de cárcel que sean necesarios para contribuir a la paz de mi familia, a la paz de Colombia.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한 에스코바르는 곧바로 자신이 수감될 교도소 공사에 착수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라 카테드랄이라고 불린 40만 평 규모의 1인 교도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91년 6월 19일 에스코바르는 헬기를 타고 와서 자신이 지은 교도소 라 카테드랄에 제 발로 들어갑니다. 교도소 겉모습은 진짜 감옥처럼 일부러 소박하게 지었다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가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아 이거 그냥 별장이잖아요. 어디 양문형 안에 냉장고가 있어, 교도소에. 킹 사이즈보다 더 크게 주문 제작한 침대가 있는 침실. 호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깔끔한 욕실. 웬만한 CEO 부럽지 않은 있을 거 다 있는 개인 집무실까지. 대체 교도소에서 금고는 왜 필요한 걸까요?
자기 수갑 넣어놓으려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당구장은 물론이고요. 이 바에 앉아 유흥도 즐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에스코바르는 외부 사람들을 초대해서 술 파티, 마약 파티를 자주 벌였다고 하네요. 아, 외부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요? 면회. 에스코바르는 엄청난 축구 마니아였다고 하는데요. 프로 축구팀은 물론 국가대표팀까지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즐겼습니다. 교도소에서요? 국가대표팀이 거기 가요? 돈 주니까. 동료 수감자는 자신의 부하들인 데다가 교도관도 직접 고용한 직원이었으니 여기서 에스코바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이 자유롭고 호화로운 교도소는요. 교도소라는 이름 대신 클럽 메데인, 호텔 에스코바르라고 불렸습니다. 가끔 도시에서 살다가 너무 답답하면 야외 한번 나갈까 그러잖아요. 경치 좋은데. 리조트라든지. 전원 생활을 위해서 잠깐. 근데 저 정도면은 갇혀있지 않고 나 어디 갔다 올게 해도 그냥 다 들락날락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초호화 교도소는요.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에 동시에 쫓기느라 살짝 소홀했던 코카인 밀매업을 재개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미국으로 판매되는 코카인의 양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에스코바르가 얼마나 자유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콜롬비아 정부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코바르가 지은 호화 교도소를 부수고 일반 교도소처럼 개조하는 공사를 하려고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맡을 건설업자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워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에스코바르는 수감된 지 불과 13개월 만에 자신이 직접 지은 이 초호화 교도소에서 탈옥을 감행합니다. 에? 에스코바르가 교도소에서 부하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참고 또 참던 콜롬비아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코바르를 일반 교도소로 이감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 군대가 라카테드랄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감행하고요. 이때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에스코바르는 몰래 탈출해버린 겁니다. Pablo Escobar Gaviria se ha escapado. Yo, Pablo Escobar, le chef du cartel de Medellín. Narkotikadömde Pablo Escobar. 에스코바르가 부하 12명을 이끌고 탈옥했다는 소식에 콜롬비아는 순식간에 다시 죽음과 테러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탈옥범들을 붙잡기 위해서 에스코바르의 부하들에게는 1억 페소, 에스코바르에게는 27억 페소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나중에 콜롬비아 정부는 에스코바르의 몸값을 50억 페소로 올립니다. 미국 마약 당국도 에스코바르 검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25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공표하거든요. 둘을 합치면 총 현상금이 무려 960만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30억 원. 어마어마하죠. 우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기가 지은 초호화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한 에스코바르를 보면서 슬며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렇죠? 부시. 이전에 몇 년에 걸쳐서 에스코바르를 추적하던 수색 대원들 생각해보세요. 이 극악무도한 마약왕을 잡으려고 정말 죽을 각오로 뛰었는데 이 범죄자는 정부랑 협상하더니 무늬만 교도소인 데로 가서 떵떵거리면서 지낸단 말이죠. 얼마나 피가 끓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궁전 같은 교도소에서 제 발로 알아서 탈옥을 해주니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당시 수색대원이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탈옥을 두고 마약왕을 잡을 두 번째 기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왔다 이제. 이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콜롬비아의 군인과 경찰로 이루어진 특수부대 그리고 이를 지원해온 미국 마약 단속국 DEA가 다시 뭉칩니다. 여기에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CIA, 와우. 나중에는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까지. 네이비 실까지. 와, 장난 아니다. 다 왔구나. 미국이 이렇게 꾸려진 합동수색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생사를 불문한 파블로 에스코바르 체포. 이미 주목에서 죽여버릴 거야가 느껴지는데. 그러네. 슬퍼의 느낌이 없는데 지금. 에스코바르를 쫓고 있던 합동수색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에스코바르가 도피 생활 중에도 가족과의 비밀 통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실제로 에스코바르는 도피 중에도 아들과 매일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색대는 이 가족을 이용해서 에스코바르를 잡아들이기로 하는데요. 합동수색대는 에스코바르 가족을 보고타의 한 호텔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이들을 감시했는데요. 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감청 기술까지 동원됐는데요. 그렇게 가족을 감시한 지 엿새째 되던 날 감청기 너머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였는데요. 그 실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Gente de El Salvador que nos estaba juzgando por nuestra condición de seres humanos y que no nos estaba viendo como unos delincuentes. 가족의 이민을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한 에스코바르는 가족을 엘살바도르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느라 아들과의 통화가 길어졌고요. 덕분에 에스코바르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합동수색대의 정예 부대는 곧바로 밝힌 위치로 향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범인이 있다고 추정되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과연 에스코바르 검거 작전의 결과는? 졌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너무 쉬웠어. 감청기 너머로 에스코바르는 아무 일 없이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위치 추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에스코바르가 아직 통화 중이어서 다시 위치 추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위치 추적을 계속하던 바로 그때 건물 2층 창가에서 에스코바르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수색대는 다시 한번 지체 없이 은신처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빠르게 2층으로 올라가자 이번에는 범인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재빨리 도주했고 그때부터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에스코바르는 필사적으로 맞서면서 지붕 위로 도망치는데요. 바로 이 지붕 위에서 사방으로 포위되고 말죠. 특성의 부대가 있는데. 결국 에스코바르는 3발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무차별 살인과 테러를 서슴지 않았던 마약왕과의 전쟁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대에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사살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16개월간의 도주고 끝에 최후를 맞은 바로 그 지붕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back of the house we used to see on the other side. Where you see these white tiles, this is a patio in the other house. So from that patio, he jumped into this rooftop trying to escape. Yeah. And when he jumped in the rooftop, that's where he was killed and shot.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16개월간의 도주고 끝에 최후를 맞은 바로 그 지붕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의 사망 소식은 즉각 전 세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옛날 그 사냥꾼들이 멧돼지나 이런 거 잡았을 때처럼 이렇게 하고 사진을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찍었다는 게 그게 또 웃으면서. 잡지에 표지가 되고. 근데 그만큼 얼마나 잡고 싶고 다들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은. 에스코바르는 다른 곳도 아니고 메데인에 숨어 있었는데 그를 추종했던 메데인 주민들이 암암리에 그를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당시 메데인에서 열린 에스코바르의 장례식에 무려 2만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만 봐도
메데인 주민들이 에스코바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메데인 주민 입장에서 감정이입하기 좋은 인물이긴 해요. 자기처럼 똑같이 빈민 출신의 범죄 이력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줬고. 자, 이렇게 희대의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사망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메데인 주민들은 여전히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기억하고 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메데인을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메데인은요, 파블로 에스코바르 다크 투어의 필수 코스인데요. 우와. 일단 차를 타고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메데인은요, 파블로 에스코바르 다크 투어의 필수 코스인데요. 우와. 일단 차를 타고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메데인 중에서도 그 유명한 파블로 에스코바르 마을입니다. 입구부터 에스코바르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데요. 벽화로 남겨놓은 것도 우아하네요. 마을을 상징하는 이 벽화들에는 대부분 마리오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머야. 마을을 따라 올라가 보면 에스코바르 사진 박물관이 보이는데요. 어머. 에스코바르의 일생을 담은 벽화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상점들도 보니까 에스코바르 사진 하나둘씩은 꼭 걸어두고 있네요. Hola. Hola, bienvenidos. Que ahora es Sebastián Marroquín en Argentina. Laura Escobar, la de arriba, hija de don Roberto. Las que solo van a encontrar en este lugar. Cosas de pueblo hay en muchos lugares, pero las mías son muy especiales. 특히 이 잡화점은 에스코바르의 사진들로 거의 도배가 돼 있을 정도인데요. 메데인을 아꼈던 로빈 후드를 기억하는 의미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범죄자의 사진을 두고 기념을 한다고 하니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에스코바르가 일으킨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마약왕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좀 걸어보니까요. 메데인의 에스코바르 마을은 두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왕이 남긴 또 다른 흔적. 마을 한쪽에 나 있는 계단을 내려가 보니 조금 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리 곳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뭘 하는 걸까요? 마약. 대낮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메데인은 콜롬비아에서 마약이 많이 팔리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마약왕 에스코바르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메데인 마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뭐 자기네 마을에 뭐 도움 준 거는 있다 치는데 이 피해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뭐 그렇다 쳐요. 그게 아니라 자기와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마약 시장을 호령했던 전설적인 마약 왕 에스코바르가 사라진 뒤 콜롬비아에서 마약 카르텔은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요.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범죄라는 게 누구 한 명을 잡는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적발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나쁜 짓도 마구 서슴지 않고 다 합니다. 게다가 환각이 일어난 마약 사범들이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마약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마약 문제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일선에서 마약과 싸우고 있는 경찰관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표가이린 덕분에 또 오늘도 의미 있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다크한 여행지에서 만나시죠. 그럽시다. 예.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모두 농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강제 이주요? 하얀 세상, 순수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주의나 현대 이런 문명 생각하는 건 없어야 된다. 아예 가진 게 없어야 된다. 반역자들은 시를 만들어. 잔혹함은 이게 끝이 아니다. 우와! 뭐야? 약 3년 9개월 동안 200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이 학살당한 킬링필드입니다. 아유, 캄보디아를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이 남자의 이름은 폴포트. 보통살이 없어서 죽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전 국민이 다 죽는 거야. 폴포트가 도대체 왜 희대의 학살자가 되었을까요? JTBC